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5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에 추석 연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강릉 여행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강릉에 정동진에 가면은 바다 부채길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로 이렇게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추석 연휴 내내 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내가 못 떠났어요. 내가 액션캠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거든요, 영상을.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바다 부채길을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포천?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 아시잖아요. 동두천에 가면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니지모리 스튜디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드라마 세트장인데 그냥 세트장인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실제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주 일본처럼 한 마을을 꾸며놓은 곳이죠. 근데 거기는 하루 동안 비가 안 오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촬영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던 건 말씀드리고요. 낭랑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쇼맨십.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 낭랑은 상당히 예전에 클래식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는 이런 과도한 쇼맨십을 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낭랑이 예전에 클래식 피아니스트들과는 달리 낭랑은 아주 지나친 과도한 쇼맨십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낭랑의 최신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그렇게 예전처럼 과도한 쇼맨십은 하질 않아요. 그딴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행위는 상기했듯이 클래식에서 현대음악 사조 시대 이후에 전례가 없었을 정도의 과도한 쇼맨십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은 편이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리버라치도 과도한 쇼맨십으로 클래식 종사자들에게 엄청 까였다. 그래서 장르를 클래식에서 팝, 재즈 등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리버라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낭랑과 같이 쇼맨십이 지나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마치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처럼 아주 쇼맨십이 지나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애호가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피아니스트가 리버라치라는 피아니스트가 분야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클래식을 안 하고 팝, 재즈 이런 걸로 바꿨다는 거죠. 하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낭랑이 젊은 층에게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피아니스트일 수 있는 이유이자 낭랑이 까이는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빛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난이 되는 동시에 또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면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양날의 검이다 그런 얘기인데 빛과 그림자다 이거죠. 이렇게 지나친 쇼맨십이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이유도 되는 반면에 골수 클래식 팬들한테는 비난을 받는,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아우러지는 그런 빛과 그림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이 낭랑이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영상이 얼마나 화질이 안 좋은가.
이거는 그 낭랑이 상당히 오래전에 녹화를 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뭐 사람 형체만 제대로 알아볼 정도의 그런 아주 형편없는 영상이라 이것은 그 플레이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낭랑은 지금 한 뭐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것은 예전의 낭랑의 모습이죠.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에 한 뭐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대충 이런 거라든가 타임에서 클래식에서 엄숙함이라는 껍질을 걷어낸 혁명가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그의 공연 또한 타 클래식 공연과 다르게 엄청나게 비범하다. 사실 이 바닥에서 공연장에 연미복이나 양복만 안 입고 혹은 제대로 안 입고 나와도 이다나 취급받는 와중에 저 정도면 거의 컬처 쇼크 수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클래식에서 엄숙함.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은 엄숙함과 경건함을 생명으로 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쇼맨십을 하고 엄숙함과 경건함을 깨뜨리는 행위를 이 낭랑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래식 공연, 피아노 뭐 연주 이런 공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검은 양복에 그리고 뭐 나비 넥타이라든가 하고 그것도 뭐 별거 아니고 더 차려입는다면 연미복까지 차려입고 뭐 나비 넥타이 하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 건반 앞에 앉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그림에 보면 말이죠. 검은 셔츠, 슈트도 입지 않고 검은 슈트 차림에 그냥 이렇게 애송이 얼굴하고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라면은 완전히 뭐 클래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뭐 재즈나 뭐 대중음악을 하는 피아니스트인가 이렇게 혼동할 정도다 이거죠. 왜 클래식 공연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하면 안 되는가요?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의 해석만큼이나 상당히 자유분방한 공연을 자랑하고 또 그런 점 때문에 국내에선 보수적인 클래식계 인사들에 의해 비판을 참 많이 받았던 피아니스트이다. 한 국내 원로 연주자는 연주가 서커스 같고 기본을 안 지키는 형편없는 연주라고 혹평하며 연주를 다 듣지도 않고 연주장을 나갔다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 이런 점 때문에 클래식계 내의 보수적 인사들 입장에서 클래식계가 점점 아이돌주의에 물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속출한다. 이 낭랑이 연주하는 연주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한 원로 클래식 연주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연주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닌 것 같고 무슨 서커스를 공연하는 서커스 공연자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그 과도한 쇼맨십이 우리 클래식계가 점점 아이돌화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클래식계가 대중음악의 아이돌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자유맘대로 날뛰는 그런데 클래식계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비판과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처럼 관중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돌아가고 피아니스트는 대중음악의 피아니스트처럼 이렇게 아이돌화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클래식은 클래식다울 때 그럴 때 사랑받는 것이지 클래식이 대중음악처럼 유흥적으로 변화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클래식은 끝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계속된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자유분방함이 많이 좀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연수입이 한화로 7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낭낭의 연수입이 70억이라는 겁니다. 70억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연수입이 한 7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수입이 6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수입이 1억만 돼도 상당한 수입인데 한 달 수입이 6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거죠. 아니, 중소기업 회장이 이렇게 벌겠어요? 예? 이건 시시한 중소기업 회장은 가라 이럴 정도가 되는 거죠. 연수입이 70억이라는 건 상당한 겁니다. 한 달 수입이 6억 정도에 달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높으니까 펜실베니아의 집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시시한 사람은 엄두를 못 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미국에 말이죠. 미국의 좋은 직장이 어딥니까? 실리콘밸리 이런 데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런 데 가가지고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데 구글 본사니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니 이런 데 하버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런 데 들어가도 연구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1억이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 취직해서 들어가면 초봉이 연봉 한 1억 남짓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기엔 연봉 1억이면은 상당히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워낙 이 집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 집세가 워낙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원룸 같은 걸 미국에서 얻으려면은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을 받아봐야 미국에서는 최하 생활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룸,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그 정도 크기의 집이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미국을 부러워했잖아요. 야, 한국이 천국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한국이 정말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몸이 아파도 함부로 병원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이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상류층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가 띠끔만 해도 병원에 가고, 어디가 대수롭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래 한국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괜히 이 외국에 못 나가보고 외국에 못 나가본 사람들이 외국을 부러워하지 정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보면 한국이 천국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봉 1억을 받아도 미국에서는 부유한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월세도 비싸겠지만 그렇게 월세가 비싸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집값은 엄청나게 상상 이외로 비싼 거죠. 근데 그렇게 집값이 비싸고 하는데 필라델피아에 집을 샀다고 하니까 이 랑랑이 얼마나 고수입을 누리는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인가. 또 자신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랑랑국제음악재단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후원한다고 한다. 이 랑랑이가 피아노 연주를 해서 버는 돈으로 어려운 그 아동들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재단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랑랑이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랑랑의 부인이 한국계 여자라는 거예요. 이 랑랑 부인도 피아노를 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끼리 이제 결혼한 거야. 근데 이 랑랑 부인이 한국계 여자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자신이 설립한 랑랑국제음악재단의 후원 학생들과 함께 랑랑이 버는 돈으로 이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이 아동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이게 의외로 한국과 연이 많다. 연주 이외에도 한국 내 여러 행사에 출연한 기록이 많고 자서전에 의하면 BBQ 치킨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랑랑은 한국의 연주회를 다녀간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랑랑이 이 한국의 BBQ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BBQ 치킨.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후술은 여러 행사 이외에도 슈퍼주니어의 몇몇 멤버들이나 인순이 등의 한국 연예인들과도 안면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대중음악의 흑인 인순이라는 여자 알잖아요. 가수 인순이. 그 가수 인순이하고도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랑랑이. 여기 보면은 2011년 MA에 깜짝 출연한 영상. 그러니까 마마죠. 마마는 뭡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마에 깜짝 출연한 영상 여기 보면 이게 낯익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른쪽에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춤을 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렇게 말춤을 추던 대중음악 가수. 그러니까 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른 대중음악 가수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구이 그릴 파는다고 무슨 구이 요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찍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 싸이죠. 가수 싸이 말춤 추는 걸 부른 가수 싸이. 싸이와도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데 싸이의 곡 아버지에 대한 피아노 편곡으로 당시 대륙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싸이 노래 챔피언 무대에서 협연하기도 했다. 내 생각엔 이러다가 랑랑이 완전히 장르를 바꿔가지고 대중음악 피아니스트로 완전히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랑랑을 보면은 이 대중음악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음악 가수들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보고 하면은 언젠가 이 사람이 클래식을 버리고 대중음악 쪽으로 장르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9년 6월 2일 SNS에 여자친구와의 결혼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업로드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가족들만이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자가 이 랑랑의 부인인데 이 여자도 피아노 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랑랑과 같이 이제 피아노를 같이 이제 연주하는 적도 많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국계 여자라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아주 조촐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척들 몇몇만 이제 불러서 아주 그렇게 단촐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12세 연하의 한국계 혼혈,
그러니까 한국계 혼혈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과 한국인의 그 혼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한국 여자는 아니고 독일과 한국의 혼혈. 피아니스트 지나 앨리스와 결혼했다. 지나 앨리스 레들링거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랑랑처럼 게리 그래프먼에게서 피아노를 배운 인연으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18살 때 18살 때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 경험이 있다. 또한 정통 클래식과 발라드 피아노 곡을 레포트를 하며 EP 음반 여행일기를 발매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랑랑이 제작자로 참여한 첫 정규 앨범 원더월드를 발매했다. 한국과 독일 혼혈로 진아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도고로 알리스타라 불리는 미들네임보다 대개 한영 양쪽으로 발음이 편한 한국 이름 겸 퍼스트 네임으로 불린다. 어릴 때부터 일상 대화와 한국 동요를 들으며 자라나 한국어에 유창하다고 어머니와의 대화로 배웠기에 1990년대 서울 말시에 가깝게 구사한다. 이 여자가 이제 혼혈인이긴 하지만 한국어에 굉장히 능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는 거죠. 2020년 랑랑과 함께 중국의 부부 동반 예능 행복 삼중주에 출연하여 다양한 일상의 영상을 남겼다. 음악교실 자선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2021년 첫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랑랑이 아들이 3살이네,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4살입니다, 4살. 아내 지나 앨리스와의 연탄곡 연주, 공명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2022년 2월 13일 예술의 전당 내한 공연에 아내 지나 앨리스도 참석했다. 연주 후 청중들이 커튼콜 박수, 앙코르 연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에도 부부가 함께하여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또 다른 스타 피아니스트 윤디리와는 동갑이라 같이 언급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윤디리가 2022년 성매매로 체포 구속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뒤 볼드모트 취급을 받으며 이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중국의 그 윤디리라는 피아니스트가 성매매를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은 함부로 성매매하지 마십시오. 성매매하다가 한번 들켜버리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겁니다. 중국인이지만 한족이 아닌 만주족 출신이다. 중국의 만주족은 청나라 시절 귀족이었기에 현대에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층에 든다고 한다. 그래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꽤 재미있다. 2살 때 본 만화 영화를 보고 피아노에 눈을 떴다는데 다름 아닌 톰과 제리였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톰과 제리 중에서 캣 콘서트라는 에피소드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콘서트 뭐 이런 게 있고 2022년 11월 23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으로 9개월 만에 또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 공연은 무려 피아니스트 선우 예곤과 함께하는 공연이었으며 주최사가 문화체육관광부였던지라 전 좌석이 1만 원에 오픈되었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석 매진되었다. 랑랑은 2부에 등장하여 쇼팽, 바흐, 리스트, 드뷔시, 중국 전통 민요 등을 연주했다. 앙코르 곡으로 선우 예곤과 함께 브람스의 자전거, 헝가리 무곡 5번을 연주했다. 2022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이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선우 예곤과 함께 공연을 한 자리였었는데 여기서 랑랑은 쇼팽, 바흐, 리스트, 드뷔시 등을 연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낭낭이 지나친 그 쇼맨십으로 뭐 대중음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클래식 연주는 계속하네요. 그렇죠. 여기 뭐 이게 다 클래식 곡들이란 말이죠. 쇼팽, 바흐, 리스트, 드뷔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클래식 작곡가들이거든요. 2022년 12월 23일에 딩동댕 유치원을 방문하여 다시 내한을 했다. 그의 일생을 다루는 전기 영화가 제작될 계획이다. 감독은 론 하워드. 이 소식을 접한 페어웰의 룰루 왕 감독은 백인 감독이 동양계의 이야기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겠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관련 문서, 음악 관련 정보, 뭐 클래식 관련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연주자가 연주를 치는 도중 심지어 악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주자가 아무리 뜸을 들여도 절대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각 악장의 연주가 너무 뛰어나거나 이 영상처럼 연주자가 대놓고 악보에 없는 부분을 넣어가면서 기교를 자랑할 경우에는 박수를 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인데 연주자가 자신의 편곡을 악보대로 치고 있는데 원곡을 연주하는 줄 안 사람들이 이처럼 기교를 자랑한다고 생각해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이 대중음악은 박수가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건 대중음악은 그러잖아요. 대중음악은 이게 유흥적으로 춤을 추고 돌아가고 요란을 떠는 거니까 아무 때고 박수를 쳐도 상관없다고 하죠. 근데 이 클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식은 상당히 박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이건 불가하죠. 그렇잖아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동안에 박수를 친다면 이건 정말 쫓겨날 정도죠. 연주회장에서 쫓겨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물이고 심지어 악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연주자가 아무리 뜸을 들여도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장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1악장을 다 끝내고 2악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다. 그럴 때 잠시 이제 뜸을 들이는 그런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뭐 10분이고 이렇게 공백 10분이고 20분이고 1악장을 끝내고 2악장으로 돌입할 때 그때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연주자가 이제 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박수를 쳐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1악장을 끝내고 2악장으로 이제 넘어갈 그런 공백 시간이니까 그때 박수를 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1악장과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1악장만 연주가 끝낸다. 이럴 경우에는 박수를 쳐도 되죠. 근데 1악장을 끝내고 2악장으로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 악장의 연주가 너무 뛰어나서 이 영상처럼 연주가 대놓고 악보에 없는 부분을 넣어가면서 기교를 자랑할 경우에는 박수를 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악보에 없는 부분을 넣어가면서 연주자가 기교를 자랑한다. 이게 상당히 그 클래식 음악 연주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클래식 음악은 악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악보를 무시하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 음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악보에 없는 부분을 넣어가면서 기교를 자랑한다. 이런 거는 정식적인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악보에 충실하는 것이 클래식의 그 아주 정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맨 위에 라 캠파닐라 영상에서는 거의 귀를 녹나가는 수준의 솜털 같은 피아니시모를 구사하는 대단한 터치를 엿볼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잠깐 또 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쥐 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60대 중반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손에서 가끔 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피아니스트도 65세가 넘어가면 피아니스트 생활을 하지 말아야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늙은 피아니스트들은 60세 아니라 뭐 70세가 이상 되는 사람도 피아니스트를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쥐가 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그 연주 과정에서 갑자기 쥐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인 거죠. 연주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도 65세가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그 60대 중반이 되니까 손에서 자꾸 쥐가 나더라니까. 지금이야 훨씬 더 많겠지만 그의 자서전에 쓰인 데뷔 초창기인 17살에는 애션 바흐에게 밝힌 연주곡 레퍼토리 중 협주곡만 30개, 그중 10여 곡은 당장 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단다. 베토벤의 운명조향곡 처음 부분을 칠 때는 과장 조금 버텨서 피아노 의자가 저 멀리 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막 몸짓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 의자가 저 멀리 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낭랑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만주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국의 과거 한자녀 정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 다만 낭랑이 태어난 1982년은 2010년대 이후와 달리 만주족이 자신들이 만주족이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족들 속에서 한족인 척 연기하며 살아가는 차원에서 한족처럼 자녀를 한 명만 낳게 된 듯하다. 여기에 만주족이 많이 사는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여기에 이제 만주족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지역인 점도 더해졌는지 현재까지도 만주족 중에는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뭐 33분을 경고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 아래 사료와 별개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랑랑이 새벽부터 연습하는 게 거의 일반화되었던 시기에 랑랑이 애틀랜타로 콩쿠르를 나갔던 그날 아침 아파트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은 직장에 지각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단하다. 랑랑이 새벽에 피아노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을 깰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담으로 상하이에서 생활을 동안은 랑랑의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요리를 했다는데 맛이 하나같이 모두 이상해서 오죽하면 랑랑이 먹다 토할 정도였다고 한다. 랑랑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를 당했다고 하며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프로필에서 좋아하는 것에 어머니 요리라고 적혀 있을 정도. 여기 보면 이제 베이징 음악 학원의 교수였다고 한다. 참고로 예나 지금이나
음악계에서는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이긴 하지만 음악원이나 음대의 경우에는 원하는 상위권 학교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입학을 수월을 하게 하려면 해당 대학의 교수, 적어도 강사에게는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특수대학교나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고 이 외의 대학들도 물론 입시시험에 부정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다수의 대학이 입시 시에 평가 교수와 응시자들 사이에 천막으로 가리게 한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주자로 그 음대에 입학하고 음악가로서 성공하려면은 이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개인 교습을 하는 그 교수한테 이 안면을 트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이름 있는 음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100% 실력만 가지고 뭐 이 사회가 통한다?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교습을 하는 교수와 교수들의 이 인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름 있는 음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교습을 싫으나 좋으나 어쩔 수 없이 개인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36분을 경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사진을 보면 낭낭은 연미복을 입지 못하고 반팔로 연주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은 다 하던 오케스트라 연습을 엄청난 고비용 때문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선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했으니 대단하다. 쓸만한 업라이트 피아노부터가 일반 그랜드 수준인 1,000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그랜드 피아노가 최소 억대에는 호가 않는 브랜드다. 여러분들 그 대형 그랜드 피아노가 값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무게도 상당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름 있는 브랜드의 그 대형 그랜드 피아노는 억대가 넘어가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간 내가 얘기했지만 인문학,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의학 공부,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 음악 교육을 받으려면 말이죠. 이렇게 음악 교육을 받으려면은 정말 이렇게 돈으로 처바른다고 돈으로 바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 랑랑이 건초염으로 추정되는 손질환에 걸렸을 때 그 자신은 최소 중견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인 피아니스트인 랑랑을 위해 대타로 뛰어주며 우정을 과시했다고 한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헝가리 무국 5번은 이전 내한 공연에서 아내 지나 앨리스와 함께 연주했던 곡이기도 하다. 여기 나오는데 미국이 내가 바로 전에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리버라치도 과도한 쇼맨십으로 클래식 종사자들에게 엄청 까였다. 그래서 장르를 클래식에서 팝, 재즈 등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 나무 위키 리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을 한번 신문에서 이 랑랑에 대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우리나라 신문에서 별 신통한 기사가 없다 이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설가 모파상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